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만 아프냐? 그게 아니라 머리 아프면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 중환자의학과의 고상배입니다. 오늘은 고상배 교수님과 함께 뇌출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뇌졸중의 하나의 종류고, 혈관이 보통 저희가 막혀서 생기는 거를 뇌경색,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를 뇌출혈이다라고만 이렇게 알고 계신데, 뇌출혈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고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뇌졸중은 막히는 뇌경색과 출혈이 생기는 출혈 뇌졸중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말이고, 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뇌 실질 안에 생기면 뇌내 출혈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뇌출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동맥류라고 하는 동맥quản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거를 말하죠. 거기가 혈관 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터지게 되면 혈관이 지나가는 공간이 이제 지주막하 공간 또는 거미막 아래 공간이라는 공간에 출혈이 쫙 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형태의 동맥류 파열 질환이 하나의 이제 뇌출혈의 그 구분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 중에서 뇌내 출혈이 차지하는 거는 한 15% 정도 내외일 거고,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 보통 한 5, 6% 정도 저희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뇌경색에 비해서 뇌출혈이 조금 더 사망률이 조금 높은 그렇죠? 질환이기도 하죠, 네. 교수님. 뇌압이 동일해도 얼마나 빨리 뇌압이 올라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압력이 확 올라가면 대부분 이제 뇌탈출이나 합병증 때문에 예후가 안 좋게 되죠. 그래서 뇌경색은 2, 3일에 걸쳐서 붓는 거에 비해서 뇌출혈은 출혈이 생기는 그 순간 확 압력이 올라가니까 예후가 훨씬 더 안 좋게 되겠습니다.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뇌동맥류가 탁 파열이 되면서 지주막하의 출혈이 엄청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올 수 그렇죠? 있는 네, 질환이기 때문에 경고성 두통이라고 하는, 머리가 조금 평소랑 다르게 심하게 아프다라고 하면 빨리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뇌출혈은 조금 더 뇌경색에 비해서 사망률이 조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뇌출혈의 진단은 보통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비가 오기도 하고 힘이 빠지거나 뭐 언어장애가 생기는 그런 국소신경학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출혈이 생길 때 그 갑자기 종괴효과가 생기니까 뇌압이 올라가면서 벼락통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도끼로 머리를 찍는 네. 그런 두통을 느낀다든지, 뭐 평소 느끼던 두통과 다른 두통을 경험하게 되시면 혹시나 뇌출혈에 의해서 생긴 두통이 아닌지를 혹시 감별할 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머리만 아프냐? 그게 아니라 머리 아프면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출혈에 의해서 생기는 두통과 구토는 초반에 뭐 저희가 놓치게 되면 아주 네. 예후가 나쁠 수 있어서, 그런 증세가 있으시면 병원에 빨리 오셔서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검사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게 되는데, CT나 MRI를 찍으면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아시게 돼요. 근데 출혈을 찾는 데는 CT가 훨씬 더 간편하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정밀도도 떨어지지 않고요. CT를 통해서 혹시나 출혈이 되는 게 아닌지 그거를 바로 진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뇌출혈 중에 하나인 뇌 실질내에 생기는 뇌내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혈압의 압력으로 이제 피가 새어 나오지 않습니까? 혈압이 높으면 피가 계속 나겠죠. 계속 나겠죠. 네. 그래서 더 많은 힘으로 출혈이 밀어나니까, 출혈을 억제시키려고 그러면 1번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출혈이 최소한으로 더 늘지 않도록 하는 치료가 되겠어요. 뇌경색, 뇌출혈 이런 급성기에는 뭐 혈압이 보통 엄청 180, 올라가죠. 예, 200 200 이렇게 가까도. 넘는 예. 환자들이 많아지죠. 140 근방으로 치료를 했던 경우가 180 근방으로 치료한 것보다 출혈량이 더 줄더라 네. 하는 결과들을 얻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더 낮춰서 120까지 낮춰보면 혹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연구해 봤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출혈량의 증가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이제 혈압을 낮추려면 고혈압 약물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콩팥 기능이 나빠지는 네.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지금 기준은 140을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140을 이렇게 딱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위아래로 10 정도 여유를 둬서 130에서 150 정도. 근데 정도를. 목표는 140. 네. 이전에 뇌경색 혹은 심장 질환이 있어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심방세동이 있으신 분들은 항응고제라고 해서 와파린이나 아니면 새로운 항응고제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럴 경우에는 출혈 경향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뇌출혈이 생겼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병변이 커질 위험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환자분들에게도 네. 조금 더 특수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혈이 안 되는 약을 이미 네. 먹고 계시기 때문에 출혈이 계속 지혈이 안 되고 늘어날 확률이 많아져요. 그래서 약물에 따라서는 그 효과를 역전시켜서 없애는 뭐 특수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응고제일 경우에는 뭐 수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혈에 이제 응고 성분이 있는 혈장 제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약에 따라서 항응고제를 없애는 치료를 네. 하기도 하고 항철소판제도 지혈을 하는데 도움되는 약물을 투약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뇌경색과 뇌출혈의 차이가 이제 혈관이 막히고 터지고의 차이도 있긴 한데 사실은 뇌경색은 근본이 되는 혈관이 막히면 사실 이거 빨리 뚫어주면은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뇌내출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생긴 혈종을 아예 없어진 것처럼 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뇌출혈이 생겼고 그리고 그 혈종이 더 많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최선의 치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은 빨리 이제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진단받고 초기 치료를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뇌내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환자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나요? 그래서 출혈량이 계속 늘고 너무 커져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는 그런 게 예측되는 그쵸? 환자들의 경우 뇌압이 막 예, 올라가게 되는 올라가서 경우가 뭐 있으니까요. 뇌탈출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그 출혈을 그 수술적으로 컨트롤해서 이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치료를 선택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모든 뇌출혈 환자가 다 수술적 치료로 도와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든 환자를 다 수술적으로 치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뇌출혈의 위치, 그리고 크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호흡부전이나 의식저하나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일부 환자에게만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뇌동맥류와 관련된 지주막하 출혈일 것 같아요.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동맥류가 터지는 지주막하 출혈은 수술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터진 부위를 그렇죠. 막아야 훨씬 되겠죠. 출혈량이 많고 예후가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열어서 신경외과 교수님이 들어가서 동맥류 터진 동맥류 수술적으로 이렇게 집게로 찝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은 혈관 안으로 카테터 이런 걸 넣어서 그 터져 있는 동맥류를 금속 코일로 이렇게 채워서 더 이상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거나 혈관 내로 하거나 어쨌든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치료한 부분이 지주막하 치료이 되겠습니다. 출혈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는 게 지주막하 출혈이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그러한 치료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출혈이 생기지 않는 시기에 빨리 수술적 치료로 결찰하거나 코일하는 치료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출혈 치료를 잘해서 이제 동맥류는 잘 막았어요. 그런데 피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피가 결국은 나중에는 이 지주막하 공간의 혈관들을 다 연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한 4일에서 2주, 3주 사이에 혈관 연축에 의한 이제 뇌경색이 생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주막하 출혈은 출혈로 생겼지만 나중에는 뇌경색이 생기는 것을 네. 걱정하게 되는 양면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출혈이 생겼던 문제 때문에 이제 뇌촉수액이 순환되는데 영향을 받아서 수두증도 생겨서 네. 머리에 이제 뇌촉수액에 물이 차는 문제가 생겨서 뇌촉수액을 뭐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데 구멍을 뚫어서 뇌촉수액을 배액하거나 뭐 그런 영구적인 뭐 기구를 삽입하거나 그런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초기 치료를 잘 하고 나면 재발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뇌출혈이 생기면 재발할 수 있나요, 교수님? 개발할 수 있죠.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재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제일 위험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거든요. 급성기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뭐 고혈압 관리를 잘하고 향후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약은 어떻게 써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면서 2차적인 관리가
평생 중요한 질환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하고 보호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경색과 뇌출혈 모두 중요한 뇌 질환인데 출혈은 특히나 더 중증도가 높아서 급성기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강조드리는 고혈압이고요. 고혈압 관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